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엄경영 소장께서는요,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27곳에서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유승찬 대표는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20곳, 그리고 기타 한석이 우세하다, 이렇게 예상하셨습니다. 굉장히 뜻밖인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경기도에서 압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는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보셨는지, 경기 판세를 조금 격차가 크게 날 줄 알았는데 좀 좁혀졌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이 침묵의 나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라든지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비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4050이 가장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이제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중심으로 여론이 이제 취합이 되고 반영이 되면서 이 민주당은 조금 더 과다하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과소 포집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충청도하고 이제 연해 있는, 인접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또 이쪽에 그 선거구들이 이제 그 주로 집중돼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실제 표를 까보면 국민의힘 우세로 이제 반전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전략 선거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탈당을 했거나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를 전략 선거구로 정했는데, 과연 여기에서 대체로 이제 안방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제대로 공천할 수 있을지 전 이제 다소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응천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 과합이라든지 유원욱 의원의 화성을, 이런 지역은 이제 3파전, 4파전으로 흐르게 되면 100%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내 공천 과정, 경선 과정에서 개딸의 영향으로 비명계가 이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경쟁력 없는 친명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큰 리스크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생각보다 접전 지역이 늘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유승찬 대표께서도 이게 격차가 좀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지난번 총선이 좀 약간 비정상적인 결과라고 저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 지난번 총선에서 너무 민주당이 과도하게 크게 이겼다. 일정하게 조정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민주당 내 사정, 그다음에 친명 비명 갈등 뭐 이런 것들 속에서 후보군이 어떻게 정리될지, 사실 경기도는 난수표 같아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가 많고, 하남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가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거기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고 뭐 이래서 경기도 지역구는 지금보다 2개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조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세부적으로 제가 그렇게 크게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이 뭐 대진표가 좀 확정되고 이래야지 정리가 될 건데, 아무래도 서울에서 빠져나간 그 30, 40대들 중에 민주당 지지층이 좀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민주당 우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전체 의석수가 이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무려 59곳이나 되는데요. 물론 이제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32대 27, 이게 엄 소장님의 전망이었고요. 38대 20, 그리고 기타 1, 이게 유승찬 대표의 전망이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수원의 경우에는 가불, 병, 정, 무 한 이 자치단체에서 5개를 뽑는 지역은 참 드물어요. 이 수원 가불병은 두 분 다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정의 경우에는 엄 소장님은 민주당, 유승찬 대표는 국민의힘, 이렇게 보셨고요. 무의 경우에는 엄 소장님, 그다음에 유 대표 모두 국민의힘이 우세할 거다, 이렇게 보셨어요. 지난 21대 총선에 민주당에서 석권을 했던 수원의 표심의 변화가 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박홍원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공천을 받게 되면 이분이 이제
비명이죠, 비명. 네. 공천을 받게 되면 저는 이길 것 같은데 민주당이 만약에 공천을 못 받게 되면 좀 혼돈 속에 빠져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원무는 김진표 의장이 이제 출마를 안 하는 대신에 여기 염태영 전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염태영 전 시장이 나오면 수원무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네. 반면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네. 이분이 이제 만약에 수원무로 나온다면 저는 그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유승찬 대표님은 정무 둘 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보셨어요? 박광원, 김진표 지금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염태영 후보가 되면 아마 민주당이 유리할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김동연 계로 지금 분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천이 되겠냐? 공천 여부에 이제 문제가 지금 불투명하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지가 너무 잔인한 게 세모가 없잖아요. 네. 아니 세모가 있어야 되는데 세모가 없. 1 아니면 제로. 뭐 1 아니면 제로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수정 교수. 이수정 교수가 좀 새롭게 느껴질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박광원 원내대표를 물러나는 과정에서 상처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정말 급작스럽게 그냥 그날 사표를 냈는데 이런 상처들이 있고 여기 박광원 원내대표는 원래는 이제 이낙연계로 분류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정무 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네. 뭐 이런 변수들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 선거 결과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어떤 민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총선 결과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실 때 역대 선거가 그렇게 흘러왔고 지금 민심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총선이 내일 만약 치러진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의 경우에는 수정, 중원, 분당, 갑을 이렇게 네 지역인데 2대2 동수로 분석을 하셨고 또 이견이 없었어요. 수정, 중원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분당, 갑을은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뭐 이변이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데 중원 같은 경우 이제 윤영찬 의원이 있는 데잖아요. 네. 여기가 어떻게 정리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여기는 밭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누가 나와도 이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고요. 변수가 있는 게 성남, 분당, 을인데요. 김은혜 수석이 공천을 받는다면 김은혜 수석이 이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분당 갑 지역구민인데요. 성남 중원은 이게 진보 정당 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 내외까지 진보 정당에서 득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윤영찬 이슈가 있어서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지역이다. 네. 물론 이제 전 민주당은 분류를 했지만 네. 그리고 성남 분당을은 누가 공천을 받아도 김병욱 의원이 삼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의정부 갑, 을은 둘 다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다. 안양의 경우에도 만안 그리고 동안 갑은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안양 동안을에서 좀 의견이 갈렸어요. 엄 소장님은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라고 보신 반면 유승찬 대표는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셨어요.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신 걸까요? 동안을은 과거에 평촌 신도시로 불리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분당과 비슷한 유권자 표심이 분출되던 곳인데 최근에 민주당이 연거푸 승리를 하긴 했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여기도 이제 그 종부세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 안양 중에서 동안 을 정도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공천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부천은 갑을 병정 네 곳 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고요. 광명도 갑을 뭐 별 변수가 없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제 평택의 경우에도 갑은 민주당이 우세하고 을은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이렇게 이견이 없게 보셨어요. 그리고 동두천과 연천의 경우에도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안산의 경우에는 상록갑, 상록을, 단원갑 여기는 다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보신 반면에
안산 단원을 이제 김남국 의원 지역이죠. 이 지역만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이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김남국 후과 때문에 그 여당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신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빠진 게 그냥 빠진 게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전국적 이슈를 갖고 빠졌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지역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반대 표심을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 다음 지역이 이제 고양갑인데 여기가 이제 심상정 의원 지역인데 그 유승찬 소장께서는 이 기타로 분리하신 거 보면 심상정 의원이 그 한 번 더 그 금배지를 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냥 이거는 뭐 욕을 하고 있으면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진보정당의 한석은 지역구에서 당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3파전으로 나와요. 네. 3파전으로 나오고 이제 심상정 그 의원이 거의 3위로 나와요. 오차범위 내 3위. 네. 선거를 하다 보면 그 이른바 이제 대선 후보급에 대한 지역민들의 자부심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약간 되게 보수적으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령 노원에서 그 안철수와 이준석이 붙었을 때 저한테 이제 안철수 이제 선거를 같이 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오차 범위 내예요 항상. 근데 선거 결과는 20% 넘게 차이 나요. 득표율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대표 선수, 자기 지역의 대표 선수에 대한 응원하는 그러나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뭐 왜 응원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지만 뭐 이런 후보가 우리 지역의 대표라는 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저는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엄 소장님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어요? 네, 이게 4년 전에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 그때 이제 스크린 하면서 논쟁이 좀 있었죠. 네, 논쟁이 있었는데 심상정 후보가 당시에 거의 10%포인트 정도 뒤졌어요. 네.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마 세모로 네. 표시했을 그때는 거예요. 세모 있었어요? 네. 왜 이번에 세모를 안 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세모로 표시해놓고 여기는 네. 이제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주자니까 국민들이 시민들이 살려줄 거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저는 이번엔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 녹색 정의당이 최대 이기라고 봐요. 네.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주도의 개혁신당이 신당 흐름을 그러니까 주도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녹색 정의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정의당이 비례대표를 늘 4, 5석씩 가져갔던 거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녹색 정의당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아마도 이게 그 부채 의식을 덜 느끼지 않을까. 저도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 녹색정의당은 추가적 위기에 또 직면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제 그 미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녹색정의당을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녹색정의당 내부에 내분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추가적 위기까지 지금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민주당 비례정당에 녹색정의당이 참여하게 되면 심상정 의원은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도 이거는 뭐 민주당 이중대를 넘어서 사실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비례정당에 만약에 참여하는 건 연동형을 만든 취지. 위성정당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준위성정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변수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 고양갑에서만 이렇게 의견이 갈렸고요. 고양을, 고양병, 고양정 모두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이렇게 보셨어요. 뭐 신도시 재개발 이슈가 크게 표심에는 영향을 안 끼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자, 그리고 의왕 과천의 경우에는 지금 현역 의원은 민주당이지만 두 분 모두 다 국민의힘이 강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구리에서 좀 의견이 갈렸어요. 이 엄 소장은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다라고 보신 반면에 이 유 대표는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보셨습니다. 네, 구리는요. 이제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승리를 하다가 윤호중 의원이 들어서면서부터 민주당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구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 지방선거 때 여론이 급격히 변합니다. 여론이 급격히 국민의힘 쪽으로 변하고 있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구리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서울 편입론을 갖고 메가 서울. 그래서 저는 구리도 그러니까 이번에 상당히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그 선택을 바꿀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구리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때 백경현 후보가 54.09%, 민주당 안승남 후보가 43.56%로 10% 넘게 큰 표차로 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구리는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근거는 뭘까요? 저는 윤호중 의원의 그 무게감을 대체할 만한 후보가 국힘에서 출격하지 않는 한 저는 뭐 무난히 당선될 거라고 봅니다. 남양주가 좀 특이한데요. 남양주는 지난 그 21대 총선에 갑을병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22대 총선에는 갑의 경우에는 두 분 모두 국민의힘이 우세할 거다라고 보셨고요. 을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두 분 다 보셨어요. 병의 경우에는 또 두 분 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보셨어요.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3대0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민주당 1, 국민의힘 2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어요. 이렇게 보신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조홍천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남양주 갑의 조홍천 의원이 탈당했다. 네, 탈당해서 이제 출마를 공식화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양주 갑은 그러니까 야권 후보가 분열되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양주 을은 뭐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남양주 병은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상대적으로 약체 의원이고 또 여기는 뭐 누가 공천돼도 저는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갑은 뭐 조홍천 변수가 가장 크고요. 네. 병은 그 어쨌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랑 같이 묶여서 조국수 뭐 평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지역 기반이 이렇게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윤호중 의원이나 이런 분들만큼 탄탄하지 않고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남양주의 경우에도요. 지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주광덕 후보가 53.44%로 시장에 당선했습니다. 민주당 최민희 후보는 46.55%로 이때도 득표율 격차가 상당히 났던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광덕 시장이 남양주 병이 원래 지역구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남양주 병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산은 두 분 다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다. 시흥, 갑, 을도 모두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다. 군포도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하남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두 분 다 우세할 것이라고 보셨고요. 용인의 경우에는 갑은 국민의힘, 을은 의견이 좀 달라졌습니다. 엄소장은 국민의힘, 유 대표는 민주당. 네, 그러니까 용인 가보면 수지가 신도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분당에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과거에는 국민의힘 보수 쪽이 셌다가 중간에 민주당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수지도 가보면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저는 이제 이 집값 선거로 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용인을에 김민기 의원을 상대할 국힘 후보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게 있고요. 인물 요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동네 가면은 시흥을 같은 경우에 변수가 하나 있는데 시흥을은 이제 김윤식 시장이 이번에도 그 사실상 부당하게 공천 탈락했는데 이번에도 과연 불출마할까? 아니면 신당으로 출마할까? 이분도 지지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분이거든요. 시흥에서 네. 시흥시장 3번 하셨고 평가도 굉장히 좋았던 분인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 아무래도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이제 경쟁을 못하게 막은 거 아니냐. 너무 대놓고 했잖아요. 이거 너무 대놓고 했고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지난번에도 단수 공천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그래서 불출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적격 판정을 내서 만약에 김민식 시장이 나오게 되면 판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용인 병정이 지난 21대 총선에는 다 민주당이 그 당선자를 냈는데 이번 총선에는 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자가 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용인 표심이 좀 변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용인 정은 이탄희 이슈가 있죠. 불출마 선언했는데 이탄희 의원을 대체할 만한 민주당 후보가 지금 딱히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용인 정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친명 그 이현승 변호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좀 있죠. 이현승 변호사하고 저기 그 청년 비대위 최고위원했던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제 거기 지금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탄희 의원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죠. 이탄희는 이미 이제 약간 전국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 됐고 민주당에서도 차세대 중에는 가장 호감도가 높은 인물로 분류가 되는데 과연 그런 지금 용인 정에 출마하려고 하는 두 분이 이탄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용인 정 자체가 원래 밭이 민주당 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죠. 용인 병도 원래 이제 이상일 용인시장이 그 낙선한 지역인데 이때 사실은 격차들이 다 크게 났는데 여기는 되게 붙어서 이제 낙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판이 계속 유지될 거냐 하는 데서 좀 약간 회의적이라고 본 겁니다. 파주의 경우에는요. 갑의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 그 유리할 거다라고 두 분 다 보셨는데 을에서 좀 의견이 갈렸어요. 파주 을에 이 엄 소장님은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셨고 유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유리할 거라고 보셨는데 파주 을은 좀 어떤 변수가 있는 건가요? 파주 갑하고 파주 을은 이 전형적인 그 도시 형태의 어떤 구분 이런 게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파주 갑은 굉장히 이제 구도심이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이 투표 행태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갑은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하게 나오고 을은 반대로 국민의힘이 도농 복합 예, 뭐 도농 복합 지역 한 6대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선거에서는 박정 의원이 이기긴 했지만은 저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다시 복귀할 거라고 봅니다. 이천의 경우에는 뭐 이견 없이 둘 다 국민의힘이 우세할 거다라고 보셨고 안성에서 또 의견이 갈렸어요. 엄 소장님은 국민의힘, 유 대표는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보셨거든요. 네, 여기는 이규민 의원이 지금 의원직을 상실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이슈 때문에 김학경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되면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안성은 아주 박빙일 거고요. 네. 근데 여기는 의외로 그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지만 더 많은 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변화가 없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김보라 이 시장 후보가 50.35%로 당선했고요. 국민의힘 이영찬 후보는 49.64% 정말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렸기 때문에 이 안성의 이 총선 결과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경기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포의 경우에는 21대 총선에 두 곳 다 민주당에서 당선자를 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두 분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유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이 김포도 좀 표심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방선거 때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메가서울 이슈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김포에서는 확실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포 두 개 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김두관 의원이 이제 상당히 친화력 있는 분인데 이분이 빠지면서 공백이 좀 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김포 민심은 잘 모르겠는데 메가 서울 이슈가 김포를 흔들 거라고는 봅니다. 흔들리면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 가서 얘기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원래 이렇게 뭐 민주당이 아주 유리한 곳은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그래서 이번에 좀 흔들려서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 화성의 경우는 이제 그 지난 총선에는 갑을병 모두 민주당이 우세했는데 화성 을은 두 분 모두 국민의힘 강세로 분류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원욱 의원 탈당이 변수가 될 거예요. 여기는 이원욱 의원이 굉장히 기반이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도 무려 64.5%를 얻어서 당선이 됐잖아요. 이 64.5%는 굉장히 압도적인 건데 근데 이런 분이 어쨌든 다른 간판을 걸고 출마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을 많이 흡수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부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갑 을이 두 분 의견이 엇갈렸어요. 이 엄 소장은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우세할 거라고 보신 반면에 유 대표는 두 지역 모두 민주당이 21대 총선에 의해서 22대 총선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광주 표심 뭐 변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21대 총선 결과로만 보면 민주당이 다시 이제 우세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 때 표심이 많이 달라졌다. 거의 8%포인트 정도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는데요. 이 광주 지역도 주민들의 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에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광주가 이번에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유 대표께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강세가 유지될 거다. 예, 뭐 여기는 사실 이제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광주 쪽만 가도 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인물 영역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뚜렷하게
이 민주당 의원 현역 의원들을 압도할 만한 그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양주 뭐 대표적 친명 좌장이라는 이제 정성우 의원 지역인데 이곳은 이 두 분 모두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예상하셨고요. 포천, 가평, 여주, 양평 이 두 지역은 모두 이 국민의힘이 우세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엄경영 소장은 59개 중에 32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 27곳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이렇게 전망하셨고요. 유승찬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38곳에서 우세하고 국민의힘이 20곳 그리고 기타 정의당에서 한 곳 정도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줬습니다. 어떠신가요?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표심하고 좀 어느 정도 일치하시는가요? 자,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